이번에 어떻게 시험은 잘 봤나요? 성적표 받으셨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얘기는 해요. 시험 어떻게 봤는지. 괜찮게 봤나요? 잘 못 봤어요. 네, 이제 아이들 좀 시험 보고 어머님들 이제 뭐 실망하시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 봤네 이러기도 하실 텐데 보통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좀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도입부가 쉽지는 않았어요. 시험 좀 비교적 어렵게 나왔고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1등급이 한 70점 후반에서 80점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8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한번 보시고요. 어머님들께서 먼저 제가 분석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몇 번째 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어머님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 세 번째 장 넘어가시면 내신 분석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1학년 출제 경향 분석 있어요. 네. 올해 이제 이번에 시험 본 1학년들 중간고사 이제 제가 시험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어머님들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교과서가 있고 부자료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사실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요. 교과서가 1과에서 3과 그리고 부자료 해서 모의고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일단 읽고 이렇게 적어 드린 거고 성적 산정해서 일단 주당 실수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주당 실수는 이제 일주일에 6번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600점 만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클수록 점수가 높다라고 이런 건 어머님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고사가 80점 만점입니다. 지필이. 그리고 기말고사 80점, 수행평가 40점. 그래서 토탈해서 200점 만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객관식과 이제 그 단답평가. 여기서 이제 그 보인고의 특징이 뭐냐면 서술형이 단답형 서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서술형이 이렇게 갈려요. 보셔서. 그래서 객관식이 24문항, 단답형 서술형이 4문항, 논술형 서술형이 9문항에서 제가 이렇게 또 어떤 식으로 비율이 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객관식이 55%가 나왔고요. 서술형이 결국 이렇게 합하면 45%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비율이 된다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도록 보여드렸습니다. 간단히. 교재별로 그러니까 출제가 어디서 많이 나오나를 좀 알면 조금 어디에 힘을 줘서 공부해야 할까 이렇게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교과서가 1과에서 3과가 보시면 21.25%. 그러니까 나머지 부교재가 나머지예요. 70%, 80% 가깝게.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는 20%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과서의 분량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걸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만 주구장창 붙잡하는 건 어리석은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보셨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실까요, 어머님들? 자, 보시면 출제 유형서 제가 이제 번호별로 아주 자세하게 적어놔 봤어요. 그러니까 1번에는 뭐가 나왔는지, 2번에 뭐가 나왔는지 유형별로 적어드렸고 100점을 적어놨습니다. 뭐 심경, 요지, 제목 이렇게 해서 왼쪽에는 객관식의 유형을 적어드렸고요.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단답형 1, 2, 3, 4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서술형 1번부터 9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왼쪽에는 객관식이 일단 문항수를 보세요. 객관식이 24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서술형이요. 단답형이 4문항이고 그리고 또 그냥 논술형 서술형 문항이 9문항. 그러니까 총 서술형이 13문항이에요. 이거 엄청 많은 거거든요. 서술형 문제가. 그리고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의 보인고에 비해서도 서술형 문제가 많이 늘었어요. 기존의 서술형 같은 경우도 보인고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서술형 문제, 문술형 서술형이 8문제 정도, 단답형이 2문제 이렇게 전후로 해서 10문제, 11문제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도 성적이 좀 많이 낮아졌었진 어떤 요인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직 넘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형은 없었어요. 변형은 딱 두 문제가 변형이 됐는데 1번 신경에서 살짝 변형이 됐고요. 서술형 8번에서 살짝 변형이 됐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문제 푸는데. 그래서 지문 변형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네, 그렇게 이 부분에서는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어머님들? 그리고 잠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총 37문항이 나왔고 80점 만점. 넘어가 보실게요. 다시 제가 또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머님들. 유형별로. 그러면 이제 번호별로 다 해놨으니까 유형별로 어떤 게 좀 많이 비중 있게 나왔을까 보시면 어휘, 제가 이제 좀 많이 나온 순서대로 적어봤습니다. 어휘가 보시면 객관식이 5문항으로 배점이 9.4점입니다. 그리고 단답형의 어휘가 또 3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배점이 5점. 그래서 토탈 합하면 어휘 문항이 8문항이 나온 거고 배점은 14.4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밑에 밑줄을 쳐놨죠, 어머님? 논리적 추론에 제가 또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서술형 문제에서 문항수가 무려 5문항이 나왔고요. 배점은 16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점이 가장 높죠. 논리적 추론 문항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제일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어머님들 논리적 추론이 80점 중에 80점 만점에 논리적 추론이 16점이니까 20%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논리적 추론을 연습하는 게 무척 중요하겠다라는 걸, 그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어머님들. 그 다음에 어휘가 18%에 해당합니다. 어휘가 무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뭐다?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랑 어법이 또 합쳐서 사실은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문제 차지하는 게 논리적 추론과 어휘 어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는 보시면 그것들을 빼면요, 어머님. 다음 흐름, 문장 삽입, 내용 일치. 이제 영어 모의고사 어머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런 게 다 수능 모의고사 유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밑에 제가 해서 객관식은 모의고사의 다양한 유형이 고루 출제됐다라고 정리를 또 한 번 해드렸습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전반적인 거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출제 경향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 시험 봐서 어머님들이 관심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보잉고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냐면 그 다음 페이지엔 올해 보잉고의 중간고사의 올해만의 좀 특별한 특징을 적어드렸고요. 잠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잠깐만 넘겨보세요. 보잉고 내신의 일반적인 경향을 또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보잉고가 반복되는 보잉고만의 시그니처 문제들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좀 특별하게 나온 거? 그런 게 앞페이지고 그 뒷페이지는 항상 보잉고는 이런 게 나와.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적어드리는 거예요. 고전적인 보잉고만의 문제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 올해 좀 나온 특징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보시면 첫 번째 그러니까 올해 나온 특징 중에 올해 좀 아이들이 못 보고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올해기도 하고 보잉고가 대체로 시험 범위가 많죠? 많아요. 방대한 시험 범위. 올해도 역시 방대한 시험 범위였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다른 자녀가 있으면 비교가 되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방대한 건지 그러니까 밑에 좀 적어드렸어요. 일반 학교와의 비교를. 이번에 보잉고가 교과서가 3과였어요. 일반 고등학교들은 보통 교과서가 두 과의 분량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 보통 일반 고등학교는 18개에서 20개 정도의 지문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잉고는 56개의 지문. 그러니까 실감이 나시죠? 예, 이렇게 지문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그렇다 보니까 교과서를 그냥 다 외워요. 무조건 딸딸딸. 다 쓰기 해요. 백지에다가. 그리고 모의고사도 그냥 다 쓰게 시키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잉고의 이만큼의 지문은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라 함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지문 변형이 없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객관식 1번이랑 서술형 8번이 살짝 있었지만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나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교과서가 21.25%, 21%, 다시 말해서 모의고사에서 80%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휘와 어법의 비중이 38%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어때요? 영어 좀 한다는 학생들 많이 갔을 거예요, 보잉고. 근데 어법은 많이 약하죠. 그죠? 어머님 어때요? 어법 영어를 좀 좋아하나요? 좀 잘한다. 그래요? 근데 어법은 어떨까요? 문법도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요즘 좀 영어 잘하는데 문법이 약한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근데 문법까지 잘하면 아주 훌륭하죠. 그럴 수 있으면 훌륭한 학생인데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스피킹도 잘하고 뭐 라이팅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데 문법은 좀 이렇게 구멍인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그 어법이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한테서 이제 변별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변별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답형과 서술형 문항수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증가했다는 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 부족의 원인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시 시간 부족의 큰 원인인데요. 단답형이 아까 잠깐 보셨지만 어머님들 기억 안 나시면 잠깐 앞에 보셔도 좋아요. 단답형 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밑에 적어드렸거든요. 1, 2, 3, 4 4문제 나온 중에 이 2, 3, 4번이 오류를 찾아 고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문을 이만큼 긴 거를 하나를 통째로 주고요. 밑줄을 안 줬어요. 밑줄 없이 그냥 출제된 거예요. 그냥 보세요. 단답형 2번 보세요. 윗글에서 글의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어색한 표현 두 군데를 골라 바르게 수정하시오.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객관식 다 풀고 갔어요. 단답형에. 근데 그냥 밑줄 없이 쫙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 읽으면서 찾아야 돼요. 근데 단답형 3번도 그래요. 단답형 4번도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문수형, 서술형이 8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당황을 할 수 있겠죠.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힘겨울 수 있고 당황했을 수 있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암기라는 게 그러면 무조건 제가 그 다른 일반 학교 학생들처럼 지문을 딸딸딸 외울 것이냐 그럴 수는 또 없죠. 56개 지문에다가 세과 분문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한 빈칸이나 구멍 같은 걸 틀어서 계속 중요한 걸 계속 돌리고 암기시키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자꾸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보일 수 있다는 거,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암기할 건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의 암기와 반복 학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아마 다 찾을 수 물론 있겠죠.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암기가 또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거를 적절하게 조율을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어머님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잉고 하면 보잉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시켜야 될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엉뚱한 공부하면 안 되죠. 보잉고만의 다른 학교랑 달라요. 보잉고 준비는 일단 문제 수가 많고요. 다른 학교는 정말 그냥
본문 암기하고 딸딸딸 깊이 그냥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면 보인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보인고는 정말 휘문고나 이런 데랑 또 달라요. 보인고는 정말 색깔이 강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문제 내시는 스타일도 그렇고 문제가 정말 특색이 있는 학교입니다. 깊이 있는 추론하는 것까지 문제를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당연히 보인고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걸 중심으로 시키시겠죠. 근데 동네 뭐 이렇게 조그만 데는 아마도 잘못 접근하면 엉뚱하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보인고의 전형적인 문제들은 제가 3가지로 먼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영어 문장을 한글로 옮기기 이런 데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 쓰기 이런 게 보인고의 시그니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문이나 중요한 문법이 들어있는 걸 물론 내죠.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써라. 작년까지는 해석을 써라였어요. 근데 그걸 그냥 직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정말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 그게 아니에요. 그럼 깎여요. 그렇게 봤는데 올해 살짝 바뀌었어요. 문제가 항상 조금씩 또 진화를 하죠.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써놨습니다. 보시면 서술형 9번하고 보기 그대로 써놓은 건데요. 이렇게 위다운 부문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어 예문을 써주고 해석을 이렇게 써줘요. 그러한 열정이 없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해석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주고 이 해석을 조건 이렇게 해놓고 관련된 문법 원리를 언급해서 서술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해석을 바르게 고쳐도 되고 그러니까 왜 어떤 문법적 원리 때문에 틀렸는지 문법적 원리를 쓰거나 아니면 해석을 맞게 쓰거나 이거 가정법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도 맞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둘 다 써야 맞다라고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문법적 원리도 적을 수 있어야겠다. 훌륭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학생이 진짜 아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이번에 조금 더 발전한 해석 문제지만 그냥 해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정말 알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취지의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해석의 문제가 나온다. 보인고의 특징. 두 번째, 논리적 추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 추론. 그러니까 이 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 공부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 수능에서도 결국 수능은 논리적 추론이거든요. 학생들이 해석이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논리적 추론을 하고 주제를 찾아내고 문장끼리 유기적 관계를 찾아내고 그런 걸 결론적으로는 하는 게 3학년 때 수능이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사실은 연습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공부를 시키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디스나 보통 이 유형을 보통 2가지로 내고 있어요. 보인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디스라든가 대시라든가 이런 지시사나 혹은 대명사 이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머님들. 이런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친구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을 했나를 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죠. 표현력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걸 보는 겁니다. 혹은 어떤 식으로 내냐? 본문 내 어떤 특정 표현을 가져와서 이 표현이 나타내는 걸 본문에서 찾아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내요. 네. 근데 이런 걸 연습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실력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도움이 많이 되는 진정한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 추론 문제, 이런 게 5문제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객관식은 모의고사 유형이 고루 출제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의고사 유형의 고루라는 거는 제가 아까 어머님, 어디를 잠깐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유형별 문항수 및 배점 6번 여기 잠깐 보실까요? 다시 6번 여기 6번표 거기 잠깐 보시면 제가 어휘라든가 논리적 추론 이런 거 빼고 어법 이런 거 빼고 나면 거기 어떤 게 있냐면 흐름, 문장 삽입, 뭐 내용 일치 불일치, 순서, 요지 제목, 심경, 비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유형에서 핵심이 되는 유형은 사실은 빙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내신에도 변형이 나올 때 흐름,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의 흐름 어머님들 그 밑에 문장 삽입 그리고 순서 이게 수능 유형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데요. 그 유형만 마스터를 해도 유형 공부는 웬만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능 유형의 어떤 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이 꼭 들어간다라는 거 두 문제씩.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수능의 유형까지도 공부를 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떤 알찬 시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페이지 어떤 식으로 제가 공부를 시켰는지 잠깐 적어드렸는데 첫 번째 변별력 어법 어휘 대비 이 부분만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법 문제가 본문을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제가 어디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이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5번 출제 유형 5번 잠깐만 보실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잠깐 죄송한데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11어법 오류, 12어법 오류, 13어법 오류 여기 잠깐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제가 어떤 어법 문제가 나왔는지를 적어드렸어요. 어머님들 수능 문제도요. 수능에 어법 한 문제 나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수능에도요. 거의 답이 동사가 답일 때가 많거든요. 동사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왜 그럴까요? 해석에서도 주어 동사만 찾으면 해석이 웬만큼 틀려요. 아이들이 주어 동사를 못 찾아요. 보시면 제가 적어드렸죠. 11번 어법 오류 동사 자리 찾는 문제였어요. 동사 자리인데 ing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틀린 거였고요. 12번 12번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자리인데 다른 걸 써놔서 틀린 거였고 13번도 동사 자리인데 s를 안 붙여서 틀린 거예요. 나중에 한번 시험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14번만 세 가지 모르는 거예요. 동사의 수동태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이렇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주어 동사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서 하지 않아도 돼요. 기본적인 문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의 기본기만 계속 그러니까 저는 수업할 때 계속 그런 원리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러니까 이런 기본에 충실하면서 준비를 충분히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상 어머님들께서 열심히 읽어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되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